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의 중학교 2학년 아들맘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도 제 아들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많으신가 궁금하네요. 중학교 2학년이라니 참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심장이 뛰는 나이 아닌가요? 누군가는 참 좋은 나이라며 추억에 잠길 수 있겠지만 자식을 둔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두렵고 어렵기만 한 나이랍니다. 말로만 듣던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니까요. 분명 저도 그 나이대를 지나왔는데 내 자식이 그 나이가 된다고 하니 어찌나 두려운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날 저랑 남편은 정말 거짓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잠을 설쳤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사춘기 때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도 혹시나 그럴까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시작도 전에 겁부터 잔뜩 먹어서인지 생각보다는 무탈한 중2를 지나가고 있네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이건 아들이건 가리지 않고 사춘기를 겪고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2차 성징이 와서 나날이 달라지는 신체적 변화에 부모들도 제 자식이 낯설다고 하는 시기인데 제 아들은 변성기가 조금 온 것 빼고는 크게 달라졌다 싶은 점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해맑고 씩씩해서 저렇게 천진난만 해도 되나 싶네요. 뭐 이것도 다 배부른 소리겠지만요. 아이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확실히 커가면서 교육에 대한 걱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실은 제가 공부머리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즉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 쪽이 아닌 걸 알고 바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가끔 학구열이 넘치는 부모님들 중엔 자식이 공부 쪽이 아닌 걸 알면서도 밀어붙여서 애매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도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헤매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배워서 지금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재밌는 걸 보면 저는 그때 참 진로를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이때의 좋은 기억으로 저는 자식이 생기면 똑같이 공부 쪽이 아니라 하면 바로 적성에 맞는 걸 찾아줄 생각이었어요. 제 자식이라면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0대 후반에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남편을 만나 연애에서 결혼까지 오면서 든 생각은 내 자식은 뭐 아니면 도겠다 였어요. 손님, 다 됐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예쁘게 잘 잘라주셨네요. 명함 하나 받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남편과 저는 미용사와 손님으로 만났어요. 솔직히 미용사들은 대부분이 스케줄 근무를 해서 쉬는 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일을 하는 날은 하루 종일 미용실에 박혀 있다시피 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용사를 만나거나 저처럼 손님과 미용사 사이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는 후자였죠. 머리가 마음에 든다며 명함을 받아간 남편은 그 뒤로도 서너 번 정도 더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찾아온 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밖에서 식사하지 않겠냐고 연락을 했죠. 제가 쉬는 날이 일정치 않다 보니 약속은 참
어렵게 잡혔어요. 사실 미용실에 워낙 진상 손님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남편 같은 사람은 참 흔치 않게 느껴져서 호감이 가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언제나 예약 시간도 잘 지키고 매너도 좋고 친절했어요. 머리를 잘라주며 몇 마디 나눠봐도 이 사람 참 젠틀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다 느껴졌고요. 남편과 처음으로 식사를 한 날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데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능력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먼저 식사를 제안해 주는 걸 보고 저도 내심 이성적인 호감이 있던 사람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둘 사이에 단단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미용사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미용사들은 전문대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방끈이 짧다는 인식도 강했었고요. 직업 특성상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일반 사람들에 비해 화려하거나 요란한 머리 때문에 양아치 같다는 편견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괜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번듯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남편이 그때는 심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성적인 호감은 있었지만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만남은 이어졌어요. 남편은 어렵게 생각했던 첫 인상과는 달리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편안하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기 전 손님과 미용사로 만났을 때처럼요. 원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조건만 보고 벽을 세웠었던 거죠. 만날수록 이성적인 호감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호감까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제 마음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끝이 뻔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일정 수준 이상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계속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걸렸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군요. 소미 씨, 제가 혹시 불편한데 자꾸만 불러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소미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소미 씨가 좋아서 잘해보고 싶거든요. 소미 씨는 어때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이 아니라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감히 넘봐도 되는 조건을 가진 그런 남자가 아닌데 너무나 괜찮은 남자가 제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거기서 거절할 이유란 전혀 없었지만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남편 나이도 그렇고 저도 둘 다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보통 20대 후반에 연애를 시작하면 몇 년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게 수순이라 결혼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 어릴 때처럼 마음 놓고 연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었어요. 저야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남편 쪽에서 반대할 것 같기도 했고 남편도 저랑 결혼까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망설여졌어요. 이제라도 밀어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죠. 저도 지훈 씨가 좋아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요?
안 그래도 저랑 있을 때 가끔 즐겁다가도 묘하게 불편해 보일 때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뭔지 알려주면 제가 고칠게요. 참, 남편은 그 순간조차도 자기 잘못일 거라고 짐작하고 애처로운 얼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선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가 고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훈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고민이 됐어요. 네? 에이, 그게 뭐예요? 사실 지훈 씨 정도 스펙이면 주변에 지훈 씨랑 비슷한 조건 갖춘 여자분들도 많을 텐데 굳이 가방끈 짧은 저랑 만날 이유가 있나요? 지훈 씨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연애하는 건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잠시 고민하는 얼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금방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도 결혼을 안 생각하고 연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평생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미 씨를 알아가고 싶어요. 남편의 진정성 어린 고백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미용사와 명문대 대기업 직장인의 만남은 훗날 사회적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미래가 뻔히 그려졌지만 당장 눈앞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진실된 남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드라마 같은 대화를 통해 만나게 되었죠.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선보면 비슷한 조건의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여자라면서요. 어른들이 보시기엔 미용사란 직업이 탐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겪게 되니 정말 저도 하루하루 바짝 말라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찌저찌 남편이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설득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도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상견례 등 시부모님을 뵈야 하는 일정이 생기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도 제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안심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에만 반대하신 거지. 이미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신 거니까. 당신 앞에서 무례하게 굴 일은 절대 없어. 남편은 항상 제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한 시부모님에 대한 상상은 점점 더 부풀어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두 분께서는 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이쪽이 소미예요. 제 여자친구요. 아유, 반가워라. 우리 예비 며느리 얘기만 듣다가 드디어 만났네? 어서 와요. 엄청난 시댁살이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끈끈한 무시나 핍박 정도는 견딜 각오를 하고 뵈러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철저하게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그 흔한 식사 후 설거지조차 미용사는 손목이 중요한데 괜히 무리하지 말라며 직접 하시더라고요.
준비해간 선물과 꽃다발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나중에 시부모님 머리도 잘해달라며 약속을 하고 훈훈하게 헤어졌어요. 지훈 씨,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부모님이 나랑 결혼하는 거 반대한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특히 어머님이. 아, 그랬는데 내가 내 뜻을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존중해준다고 하셨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거 말이야. 조건보다는 내가 평생 좋아할 만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랬더니 이해해 주시던데? 뭐?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어? 그건 나 꼬시라고 했던 멘트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심이었는데. 그리고 2년 정도 만나보니까 당신 정도면 내가 평생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2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을 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제가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칭찬도 아낌없이 해줬던 모양인지 인사를 드린 후에도 시부모님께 종종 다정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엔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참 믿고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야, 근데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다면서 갑자기 잘해주시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 그냥 결혼은 평생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했나 봐. 부모님도 의견을 존중해 주신 것 같아. 그래도 네 남편 스펙이 좀 좋아야 말이지. 아, 완전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결혼하고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 아니야? 뭐,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너무 선을 넘으신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잘 단도리를 쳐야겠지만. 어쨌든 남편이랑 내가 조건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야, 우리가 학력이 낮을 뿐이지 뭐가 그렇게 나쁘냐? 미용사가 나빠? 니네가 서로 좋아 죽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 부러워라. 나는 그런 손님 언제 받아보나. 내 손님들은 죄다 아저씨나 진상들 뿐인데. 고달프다, 고달파. 주변 친구들조차 차이가 많이 나는 저희의 결혼을 걱정하면서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불안감이 아예 떨쳐졌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잠잠하다 해도 막상 결혼한 뒤에 돌변했다는 시댁 이야기가 많은 만큼 친구 말대로 될 가능성도 낮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늘 경계하고 긴장했던 것도 결혼한 지 1, 2년이 지나자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정말로 예전에 반대했던 기억은 까먹으신 양 제게 별다른 눈치도 인신적인 공격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보다는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말로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해도 직접 본 게 없어서 100%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을 가만히 결혼 생활을 하며 지켜보니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그런 조건 차이 따윈 생각도 나지 않게끔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그 말을 믿게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에는 편견을 바꾸시는 것도 젊은 세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참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시댁에 잘하게 됐고 제가 잘하다 보니 더 예뻐해 주시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선순환의 연속이 됐어요. 제가 시댁에 몇 년간 가지고 있던 이유 모를 불신을 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에 새로운 경사가 생겼어요.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도련님이랑은 옛날부터 결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연애한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도련님,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대. 뭐? 정말? 그래서 동생이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을 하기로 한 거고. 주말에 부모님이 여자친구랑 같이 이미 만나보셨나 봐. 그래? 어떻대?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지 않았나? 엄마 아빠도 처음엔 혼전 임신이라고 안 좋아하셨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하고 얘기해보니까 집안도 꽤 사는 집이었다나 봐. 상훈이가 헬스 트레이너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인 여자 만났으면 하셨는데 딱이기도 하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희랑 정반대인 상황이라 조금은 침울했어요. 도련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입이 귀에 걸린 시부모님을 보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편견 없이 절 대해주셨던 시부모님이니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련님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임신을 했어요. 저희도 한창 이세를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늦어져서 집안에는 겹경사가 났어요. 아유, 우리가 손주를 한 번에 보게 생겼네. 그러게요. 둘이 나이가 비슷할 테니까 자주 만나서 형제처럼 키우면 좋겠네요. 그래, 아이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일해. 우리는 며느리들이 아주 든든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아. 요즘은 애들이 육아 걱정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던데. 너희 애는 우리가 형제처럼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맡기렴.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동서와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됐어요. 반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바람에 아이들은 동갑으로 태어났죠. 약속대로 어머니는 정말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동서는 교사라 그런지 육아휴직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길게 쓸 수 있었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너무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6개월 정도 몸조리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다 복직을 했고 동서는 2년 정도 쉬고서 복직을 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쯤에 시어머니 손에서 보살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고 예뻐하셨죠. 저희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니 걱정이 없어서 좋았어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눈에 사랑이 보이니 안심이 되고 행복했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죠. 시간은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6학년이 되니 슬슬 아이의 반 성적이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지 성적이 늘 저조했어요. 방에 진득이 앉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밖에서 흙먼지 날리며 뛰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중학교 때까지만 일반적인 공부를 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찾게 하고 고등학교는 아이의 진로에 맞는 학교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도 공부를 스스로 욕심해했던 타입이라 그런지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강요하려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교육관에 쉽게 동의를 해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쯤이었어요. 그날은 오전 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시어머니 댁으로 바로 갔는데 현관 밖까지 어머님이 아이를 혼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깜짝 놀랐지만 워낙 아이들을 예쁘게 봐주시니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훈육하고 계신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경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처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지. 옆에 희진이 봐라. 얘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잘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집중력이 약해? 할머니, 이때까지 앉아서 책만 봤는데 좀 쉬고 싶어요.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언제 할미가 너보고 쉬지 말라 했냐? 여기까지 다 풀고 쉬어. 여기까지 풀면 언제 쉬어요? 그냥 쉬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희진이는 이렇게 야무지게 앉아서 집중력 있게 푸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어릴 땐 니네 아빠가 훨씬 공부 잘했는데 손주들은 그렇게 바로 물려받는 게 아닌가 보네. 참, 애들 공부시키는데 아빠들 얘기까지 꺼낼 건 또 뭔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죠. 그랬더니 갑자기 집안에 소리가 뚝 끊기더니 잠시 뒤에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던 것 치곤 평화로운 얼굴이셨어요.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라 조금 놀랐죠. 경민이 데리러 왔니? 오늘은 퇴근이 빠르구나. 미리 연락을 하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가 조금 마음 한구석을 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직접적으로 여쭤봤죠. 어머님, 경민이 어머님한테 혼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경민이가 뭘 잘못을 했나요? 아니다. 혼내긴 무슨. 경민아, 할미가 너 혼내든? 어머니가 묻자 아들이 약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황급히 젓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큰 소리 나던데 경민이한테 뭐라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렸거든요. 그거는 혼낸 게 아니라 애 공부 좀 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봐, 희진이는 이렇게 책 딱 펴고 잘 앉아 있는데 경민이 애는 1시간 공부했다 하면 금방 집중 못하고 딴짓을 한다니까. 얘는 우리 집안 독자인데 십 잘 가면 그만인 여자애보다 공부를 못해서 되겠니? 어머님, 요즘 독자 그런 게 어딨어요. 십 잘 가면 그만이라니.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경민이가 공부가 재미가 없나 보죠. 어머님, 너무 억지로 하라고 강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부를 재미없다고 안 한다면 어떻게 해? 그렇게 키워서 애를 뭘 만들려고? 내일 모레 당장 중학교 입학하는 나이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저희는 아이가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다른 흥미 있는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아직 중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너무 강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얘 밥도 챙겨주고 돌봐주는데 이 정도 간섭도 못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네 남편 이렇게 교육시켜서 잘 키워냈어. 어릴 때 공부하기 싫어해도 부모가 자꾸 시키면 애들이 안 하다가도 하는 거야. 부모가 돼서 그렇게 애를 빨리 포기하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다 애 인간 안 된다. 너무 확고한 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어머님과 사이가 벌어지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일하는 동안 아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이럴 거면 네 아들 네가 키워라 하고 방치당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경민이를 데리고 황급히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내심 걱정돼서 아들에게 말을 걸었죠. 경민아, 할머니가 그래도 잘해주시지? 희진이랑은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지? 희진이랑은 괜찮아. 근데 나 할머니 집에 이제 안 가면 안 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할머니가 너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잠깐도 못 쉬게 해서 너무 힘들어.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도 자꾸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허락도 안 해주고 애들이 나랑 놀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나 안 불러.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진작에 말을 하지.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머니네 집에 안 가고 혼자 있으면 안 돼. 밥은 이제 내가 알아서 꺼내 먹을 수 있어. 안 돼. 그거랑 같아? 할머니랑 있으면 항상 따뜻한 밥 지어주실 텐데. 집에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도 엄만 불안하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야기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아들이 혼나는 걸 들어서인지 평소라면 내색 안 했을 아들이 그날따라 엄청 칭얼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한 말에 아들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경민아,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너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응? 말해도 엄만 내 편 안 들어줄 거잖아. 무슨 소리야? 엄만 네 편이야, 경민아. 정말 난처했어요. 갑자기 애를 어디 맡길 데도 없는데 할머니 댁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럼 경민아, 할머니 댁에 며칠만 더 가고 엄마가 한번 볼게. 응? 할머니가 너무 경민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다시는 할머니 댁에 안 보낼게. 알았지? 말없이 울기만 하는 아들을 겨우 달래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을 해왔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아이를 어머님 댁에서 바로 데리고 오지 않고 조금 더 머무르면서 어머님의 태도를 지켜봤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이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갑자기 잘 맡기던 아이를 안 맡기겠다고 할 명분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묘하게 저희 아들을 차별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경민이는 밥을 이렇게 잘 먹어서 어떡해? 응? 공부도 이렇게 밥 먹듯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또 졸리다고 공부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희진이처럼 적당히 먹어. 아우, 경민아. 너는 책은 한 자도 안 읽는 애가 어디서 이런 잡다한 만화책은 주워다 읽니? 이럴 시간에 교과서를 한 자 더 들여다봐. 경민아, 이런 외국 드라마 볼 거면 영어 공부해서 자막 없이 봐. 응?
어차피 볼 거 공부도 되고 좋잖아. 너 진짜 그러다 커서 뭐 될래? 애가 왜 이렇게 뭐 하나 진득하게 붙잡고 하는 맛이 없어? 어머니는 정말 습관처럼 공부해라. 커서 뭐 될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싶었지만 희진이는 동서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공부도 잘하고 얌전한 애였는데 경민이는 활달한 아이였거든요. 주말에도 경민이를 데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뛰어놀 정도로요. 아이는 각자 가진 특성에 따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저와는 확실히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로 했죠. 어머님, 이제 경민이는 저희가 돌볼게요. 그동안 맡아서 키워주신 거 감사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얘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왜? 우리 집에 두지 않고. 이제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을 만큼 컸잖아요. 더 이상 어머님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아, 나 때문이라면 됐다. 나야 하루 종일 이 양반이랑 둘이 있는 것보다 애들이랑 있는 게 훨씬 활기차지. 내가 경민이랑 희진이 보는 맛으로 사는데 날 위한 거면 계속 맡겨. 응? 서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싫어 좀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생각보다 붙잡으셔서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 경민이 애착 가지고 공부시켜 주시려는 건 감사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강요당하는 걸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랑 남편은 억지로 공부시키지 말자는 주의라 저희 부부 교육관이랑도 안 맞는데 아이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교육시켜달라 저렇게 교육시켜달라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럴 바엔 저희가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세상에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고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시더니 안방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설마 경민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애한테 소리 질러서 그래? 그건 내가 그럴만 했다니까. 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편하게 키우면 어떡하니? 그러다 진짜 개념 없는 아이로 크면 어쩌려고. 저는 좀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요. 내가 그렇게 방목형으로 애 키우는 부모 중에 자식 농사 성공한 사람을 정말 이 나이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우리 둘째를 그렇게 키웠잖니. 그랬더니 꼬라지 봐라. 헬스 트레이너가 뭐니? 헬스 트레이너가. 세상에 몸 써서 일하는 것만큼 사람 격 떨어지고 천박한 게 없는데 내가 첫째한테 투자하느라 둘째는 좀 소홀히 했더니 애가 저렇게 될 줄 어찌 알았겠니? 내가 손주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애쓰는 거야. 며느리 둘 다 일하니까 자연히 방목형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 어머님, 도련님이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도련님 정말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인품 좋은 분이세요. 본인 하시는 일에도 애정 많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계시고요. 직업 가지고 그렇게 잘못 키웠다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회 나가면 사람이 다 직업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라고 애들한테 시키는 거고 지금은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만 나는 다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경민이 잘 되면 나한테 제일 고마울걸? 충분히 이유를 설명한 것 같은데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들인데 너무 통제하에 두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도련님까지 끌고 와서 실패한 아들인 양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직업 편견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하시더니 결국은 도련님을 저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뻔했어요. 그래서 빨리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한 건 충분히 아는데 제 아들을 교육시키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부모인 저희가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경민이는 이제 데리고 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좋게 마무리하고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셨어요. 내가 비록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반쪽짜리밖에 성공을 못 시켰지만 내 손주들은 그 꼴 못 본다. 네? 반쪽짜리라뇨? 갑작스러운 호통에 제가 뭘 들은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잘 키워놓은 아들은 웬 미용사 잡것이 데리고 가고 다른 아들놈은 잡놈으로 키워놨더니 괜찮은 여자 잡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나도 아는데 한번 자식들 키워봤으니 내가 요령이 있어도 니네보다 더 있어. 자식은 붙잡고 키우는 게 답이야. 니네 아들은 널 닮아 그런지 아주 논팽이 기질이 다분한 걸 내가 다 잡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니? 네 아들이 네 남편처럼 커야 너도 좋은 거 아니니? 너처럼 어디 손목 나가면 하지도 못할 일 하면서 평생을 노동하게 하고 살고 싶어? 어머님, 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결국 어머니께서 내뱉자 저도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자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 뭐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 줄 아니? 알 거 다 아는 애가 왜 이래? 네, 그렇게 자식 의사 존중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런 편견 좀 버리세요. 제가 제 몸 상해가면서 일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왜 어머님 마음대로 안 좋은 인생이라고 재단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제 일 사랑해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지금처럼 행복할지 의문일 정도로요. 제 아이도 그런 일 하며 살 수 있게끔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네 아들 그렇게 번듯하게 크고 있는 것도 네 남편 덕분이야. 좋은 기업 나온 자랑스러운 아빠가 있고 가장이 안 무너지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니? 막말로 네가 이혼하면 애 혼자 힘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비용사 그거 몇 푼이나 번다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식 아니니 괜찮다 생각하고 입 안 대고 있었는데 결국 네가 날 건드려? 너는 네 엄마가 그리 키웠을지 몰라도 내 손주들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그러시냐고요. 제 아들이에요. 엄마인 제가 싫다잖아요. 네가 엄마라 한들 엄마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니? 몸으로 낳기만 했지. 네가 한 아이를 키울 만큼 안정적이고 괜찮은 어른이 아닌데 내가 뭘 믿고 내 손주를 맡기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횡포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젠틀한 척, 상냥한 척 하시더니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어찌나 세게 잡고 계셨던지 저를 잡고 있던 손이 빠지자 크게 휘청거리시더니 바닥으로 엉덩방아를 찌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며느리가 나 잡네, 잡아.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였어야 하는데 근본도 없는 양아치를 집안으로 들이니 이 사단이 나지. 이래서 자식 말을 들어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차피 니네 아들 내가 시킨다고 공부 잘할 애도 아니었어. 너 닮았는데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머리겠니? 보나마나 머리 나쁘겠지. 네, 근본도 없는 잡것을 들이셨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희 아들한테 자꾸만 공부하라 하시는데 그 전에 어머님 아들부터 똑바로 공부시키지 그러셨어요. 뭐? 내 아들이 어때서? 내 아들은 명문대 엘리트 코스만 밟고 살아온 애야. 그건 제 남편 한정이고요. 도련님은 어머님 성에도 안 차게 키워놓고 그 화를 왜 제 아들한테 푸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한테나 신경 쓰시라고요. 제 아들이 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면 도련님도 어머님 닮아서 몸 쓰는 일 하시나 봐요. 뭐라고? 무용이 무슨 몸 쓰는 일이야? 무용은 예술이야? 무용은 뭐 가만히 앉아서 하나요? 뭐 움직여서 하는 일이니 몸 쓰는 일이죠. 어머님이 하는 일만 고귀하고 남이 하는 일은 천박해요. 게다가 어머님은 전공만 하시고 아버님 만나고는 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만 먹고 사셨으면서 열심히 자기 일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되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아주 우냐우냐 했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아니요, 말 다 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아들 예뻐하며 키워주신 건 맞지만 더 이상 어머님 밑에서 제 아들 두기가 싫으네요. 다신 제 아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길로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 아들은 집에 가는 내내 연신 이제 할머니 집에는 못 오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계속 묻는 걸 보니 그래도 할머니가 그동안 키워주셨다고 속상해서 묻나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할머니 집에 오고 싶어? 아니, 다시 안 온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더 힘들었어. 다시는 그럴 일 없어, 경민아. 공부가 안 맞으면 다른 길을 찾아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알겠지? 엄마는 우리 경민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오고 내심 뒷일이 걱정이 됐는데 아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후련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날 뻔했는데 아들이 울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남편은 아들이 우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아들의 고통이 실감이 됐는지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경민이가 다시 할머니를 뵈러 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당분간 아이는 어머님 댁에 안 보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경민이를 못 보게 되니 며느리 주제에 집안의 3대 독자를 못 보게 하냐며 제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잘 막아주었죠. 저와 경민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못 만나게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처음부터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차라리 이렇게 안 보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생각하는 게 쉽게 바뀌지도 않으니 진심일 것 같지도 않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 직업에 못마땅한 티를 내셨으면 제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기라도 했을 텐데 처음엔 괜찮은 척 하시더니 이렇게 나중에야 속내를 드러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제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둘째 아들을 원하는 대로 못 키운 화풀이를 제 아들에게 풀려고 하다니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의 고함을 듣지 못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컸을지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일이 고되고 힘들었어도 아들과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들은 예전과는 달리 저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흐른 지금 사춘기 시절도 다른 남자 아이들과는 달리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은 열심히 아이의 편에 서서 흥미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역시 제 아이는 제 관심과 애정하에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키워보려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머님을 만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결국엔 죽을 거 뭐하러 기를 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런데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식장을 다녀온 뒤로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빠가 모교 졸업식 축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 도움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세요. 어렸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맞이인 제가 3살, 5살 아래 동생들을 돌봐야 했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빠가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못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5 식구가 살려니 많이 빠듯했어요. 지금이야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지만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LPG 가스를 쓰고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 가스비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툭하면 가스가 떨어져서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부탄가스를 사다가 브루스타에 라면을 끓여 먹곤 했죠. 그나마도 얼마 안 가 가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팔이 떨어져라 부탄가스통을 흔들던 기억이 나네요. 집에는 늘 공과금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매달 집세를 내는 날이면 부모님은 집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크리스마스라고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치킨이며 피자를 차려놓고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둘째가 그걸 보고는 아빠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저도 어린 나이긴 했지만 일찍 철이 든 탓에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동생의 행동에 아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나도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사줘. 치킨! 당장 겨울을 보낼 연탄도 부족한 판에 철없는 아이의 치킨 타령에
한숨을 쉬던 아빠는 기약도 없는 나중에라는 말로 동생을 달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동생이 울음까지 터뜨리며 끈질기게 치킨 타령을 하지 뭐예요. 한참을 달래던 아빠도 급기야 화를 내셨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가 나중에 사준다고 하잖아. 왜 너까지 아빠 속을 헤집어 놓냐고. 아빠가 돈이 있으면 그깟 치킨 한 마리 못 사주겠니?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잖아. 결국 아빠는 말을 멈추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엉엉 울던 동생은 놀라서 울음을 그치고 말았죠. 태어나서 처음 아빠의 눈물을 본 저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온 엄마는 손에 순대 한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잠들어 있던 동생들은 엄마가 순대를 사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에도 봉지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탓에 허기졌던 모양이었죠. 동생들은 졸려서 눈을 연신 비비면서도 순대를 입안 가득 넣고는 맛있게 먹어댔어요. 하지만 아빠는 벽을 향해 모로 누운 채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순대 드시라고 몇 번이나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죠. 몇 달 뒤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아빠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첫 월급을 타던 날 누런 봉지에 담긴 통닭을 2마리나 사들고 오셨어요. 엄마는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냐고 타박을 하셨지만 아빠는 묵묵히 다리를 뜯어 우리들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정작 아빠는 통닭에 입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우리 삼남매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이었죠. 크리스마스 날 어린 자식들한테 치킨 한 마리 못 사줬던 게 못내 가슴에 박히셨던 모양이에요.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그때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한동안 월세집을 전전하며 살던 우리 식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는 가스가 떨어질 걱정도 없었고 월세를 못 내서 자식들 앞에서 집주인한테 고개를 숙이는 일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덕분인데도 엄마는 늘 제게 그러셨어요. 가난한 집이 살림이 피면 마지가 고생이고 잘 살던 집이 망하면 막내가 고생이라잖니. 우리 집은 마지인 성경이가 고생이 많았지.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우리 성경이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어린 게 동생들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딸이지만 정말 기특해. 솔직히 저는 아직도 어린 시절은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 먹먹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 막내 동생은 그 힘들었던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요. 동생한테까지 가슴 아픈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생활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이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어요. 재학 시절 자격증도 열심히 따두고 성적도 전교 5등 안에 들었던 덕에 중소기업이지만 꽤 건실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남편도 그 회사에서 만났고요.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입사를 하고 3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서로 부서가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남편네 부서에 결혼이 생기면서 제가 업무 지원을 하러 남편네 부서로 몇 번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죠. 한 번은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제가 남편네 부서 회식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랑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더라고요. 뭐야? 이성경 씨도 땡땡 국민학교 나왔어? 혹시 중학교도 땡땡 중학교? 네, 고등학교는 실업계라서 집에서 좀 멀었지만 나머지는 다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이야, 그럼 내 후배네. 우리 나이 차이가 4살이 나니까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볼 일이 없었겠지만 국민학교 땐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기도 했겠어. 대학도 아닌 국민학교 중학교 동문일 뿐인데도 남편은 꽤나 의미를 부여해가며 저와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 뒤로 며칠 뒤 사진 한 장을 들고 저희 부서로 왔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특활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쎄 거기에 저도 찍혀있지 뭐예요. 이거 성경씨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래도 나랑 성경씨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그러지 않고서야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서 그것도 한 직장에서 같은 국민학교, 같은 특활반을 다닌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냐고. 성경씨, 우리 이것도 기념인데 주말에 영화나 같이 볼까? 다소 억지스러운 흐름이었지만 저도 남편에 대한 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활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사람이 정작 둘이 만나게 되니까 꽤 낯을 가리지 뭐예요.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새색시처럼 수줍어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장난기가 발동해서 놀리고 싶어졌어요. 일부러 손끝을 스치기도 하고 은근슬쩍 팔짱도 끼고 했더니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벌개지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다시 회사에서 만났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담도 잘하고 대놓고 들이대기까지 하는 거 있죠. 너무 상반된 모습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서 선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러지 않겠어요? 윤 대리가 자기한테 관심 있나 보네. 남자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 많은 데서는 활달하게 굴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둘이 있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 거는 사람. 자기가 슬쩍 찔러봐. 에이, 그랬다가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괜히 창피하기만 하지. 아니라고 하면 농담이었다고 웃어 넘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 연애 안 해봤지? 이그, 쑥맥 둘이 만났으니 연결되려면 100만 년은 걸리겠네. 딱히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선배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을 볼 때마다 더 신경이 쓰였어요. 둘이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남편은 전시회다 뮤지컬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정작 만나서는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부러지게 말하면 될걸. 왜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하는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윤 대리님, 혹시 저 좋아해요? 그러자 남편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 씨는요? 성경 씨는 내가 어때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나였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았던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이럴 땐 농담이었다고 들러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생강씨 마음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귀찮게 안 할게요. 그동안 많이 귀찮았을 텐데도 휴일에 나 만나줘서 고마웠어요. 딱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도 남편의 상심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남을 끝내는 것도 왠지 아쉽기도 했고요.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윤대리님이 회사에서랑은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슴 떨릴 정도로 윤대림이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남편은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씩 웃고는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도 피하지 않고 저를 열심히 꼬셔보겠다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저와 둘이 만날 때마다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완벽하게 저를 속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남자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애가 능숙한 남자보다 서툴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훨씬 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꺼냈어요. 따지고 보면 소극적인 남편을 대신해 제가 총대를 맨 거였는데 결혼기간 내내 남편이 이걸로 저를 놀리지 뭐해요. 결혼식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먼저 사귀자고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가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낯가림 심한 남편이 그래도 내 친구들 앞이라고 용기 내서 농담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웃어 넘겼죠. 그런데 이 인간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노상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애들한테도 그러지 뭐예요. 얘들아, 너희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얼마나 좋았으면 사귀자는 말도 먼저 할 정도였다니까. 내가 좋아서 미치겠던 거지. 가만 보면 말이야, 성경이는 아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강산이 2번 이상 바뀌도록 매번 저런 식이니 미치고 팔딱 뛰겠다니까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반년이나 지나도록 제 앞에서 긴장하던 소심남을 구제해줬더니 아우 진짜. 그래도 이런 한결같은 남편의 성격 때문에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년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당연히 양가 부모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결격 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양가 아버님이었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님은 제 부모님에 대해 이런저런 걸 물어보셨어요. 며느리를 드리는 일이니 상대 집안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아빠가 연신내 쪽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말을 했더니 대뜸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온 학교를 말씀드렸더니 땡땡 고등학교? 나도 거기 나왔는데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그래서 아빠 연세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며 저희 아빠 이름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이 성자 준자 쓰십니다. 이성준? 이성준이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성준이라 꽤 익숙하긴 한데 혹시 아버님 머리가 쌍가마 아닌가? 맞지? 야, 내가 쌍가마 이성준이랑 사돈을 맡게 되다니
세상 참. 아버님 표정을 보니 썩 달갑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아빠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자네 아버님이 윤준모라고? 연신내 사거리 뒤편에 살던 윤준모? 아빠의 긴 한숨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두 분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도 하기 전에 두 분이 동창분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셨는데 술자리에서 엄청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데이트가 없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11시쯤 일어났었는데 아빠가 동창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다시며 들뜬 마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저녁이 돼서는 돌아오셨을 때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어요. 술을 잘 못 드시는 아빠가 이렇게 취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막 출근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놀랐을 게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이렇게 전화했다. 어제 술자리에서 말이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내가 살면서 그런 수모는 생전 처음이다. 자식인 너한테 네 아버지가 벌인 짓을 시시콜콜하게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말인데 네 아버지한테 말 좀 전해다오. 오늘 중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오늘까지 확실히 전해라. 아버님은 당신이 할 말만 전하시곤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나 걱정이 돼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빠가 더 역정을 내시지 뭐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뭐가 어쩌고 어째? 성경이 너 잘 들어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빌어먹을 놈한테 사과 못하니까. 준모 그 자식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이참에 다시 생각해. 애비를 보면 그 자식 놈을 안다고. 지금이야 너한테 잘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놈도 믿을 수가 없어. 이 아빠 말 잘 알아들었지? 아빠까지 왜 이래?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고. 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암튼 딸내미 처녀귀신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빠도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결국 옥상으로 남편을 불러내어서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을 확률이 높아. 자기도 봐서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기적이고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외삼촌도 우리 아버지랑 상종도 안 하셔. 아무튼 내가 집에 가서 알아보고 전화할 테니까 장인어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은 마치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그리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빠와 남편을 통해 아버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집안 사정 때문에 고3 때 학교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동창회는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8년 전이던가 아빠 친구들 몇몇 분이 아빠를 데리고 동창회에 가신 거예요.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2년 넘게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다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터라 다들 아는 얼굴이니 이해해 줄 거라면서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번 동창 모임에서 저희 아빠를 볼 때마다 자격 미달이라거나
쥐새끼라는 표현을 써가며 쪽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자식까지 들먹이며 심하게 말을 하니까 그걸 들은 아빠가 아버님 멱살을 쥐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아버님은 저희 아빠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고요. 담담히 제게 지난 밤의 일을 털어놓던 아빠는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성경아, 미안하다. 아빠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날은 내가 경솔했다. 널 볼 면목이 없어. 아빠가 왜 고개를 숙여?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님이 잘못한 거잖아. 이건 명백히 아버님이 먼저 아빠를 도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사과하지 마. 아빠가 사과하면 나 아빠 딸 안 할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그만둬야 했던 건데 치사하게 그런 걸로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요? 동창회장 권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난리냐고요.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일로 우리 아빠 가슴에 못 박는 인간한테 사과까지 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 뜻을 확실히 전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남편의 주선으로 두 아버님은 만나서 화해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님께 두 분이 화해하지 않으면 연 끊고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남의 이모,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님이 하나뿐인 아들과 연 끊고 산다는 소문이 동창들한테 퍼질까봐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이신 거죠. 위기를 맞았던 저희 부부의 결혼은 그렇게 가까스로 봉합이 되었고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깨진 그릇에 본드를 붙인다고 깨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의 사이에 생긴 앙금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아버님이 동창 회장을 맡게 되시면서 아버님의 치졸한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동창 모임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기간 내내 아버님은 끊임없이 저희 아빠와 저희 집을 무시하셨고 그럴 때마다 아빠도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곤 했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니 무시하고 넘어가자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욱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아버님께 대들기도 했고 그 일로 몇 년간 시댁에 왕래를 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까지와는 규모가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은 아빠와 시아버지의 모교 졸업식에서 벌어졌어요. 졸업식 며칠 전이었는데 아버님이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애미냐? 너 이번 주 금요일 날 별다른 약속 없지? 금요일이요? 아, 그날은 제가 어디를 좀 가야 하는데요. 왜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그날은 저희 아빠한테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빠를 모시고 아빠 모교를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학교장 추천으로 모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아버님이 그날 시간을 내라고 하시니 난감하기만 했죠. 야, 너는 시애비가 이렇게 말하면 있는 약속도 없다고 해야지. 뭘 그렇게 말이 기냐. 됐고 아범이랑 시은이 데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시까지 땡땡 고등학교로 와라. 내가 동창회 회장 아니냐. 모교 졸업식에 초청돼서 가게 됐으니까 니들이 꽃다발 좀 들고 와야겠다. 사진 크게 뽑아서 액자에 좀 걸어두게 시우시켜서 사진도 멋지게 찍으라고 하고 니들 내 체면 생각해서 옷 제대로 입고 와야 한다. 명색이 동창회 회장인데 자식들 꼴이 엉망이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 알아서 잘 차려입고 와. 아, 땡땡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거기 갈 일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셨더라고요. 원래도 자기 일 외에는 관심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날은 당신이 모교 졸업식에 초청돼 단상에 올라간다는 사실에 고무되셔선 더더욱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축사를 하게 됐다는 걸 알기는 하시는 건지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졸업식 당일 학교에서 저희 아빠와 마주친 아버님은 한껏 뻐기면서 저희 아빠 속을 슬슬 긁으셨어요. 네가 여긴 왜 왔냐? 혹시 내가 단상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꽃돌이라도 하려고 온 거냐? 아이고, 네가 오늘은 웬일로 사람답게 차려입긴 했구나.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맙긴 한데 솔직히 넌 여기 올 자격이 안 되지 않니? 졸업도 못하고 중퇴한 놈이 남의 졸업식에 올 게 뭐냐고. 그래 뭐 내가 동창회 회장이니까 오늘만큼은 너도 내 백 믿고 학교 구경이나 해라. 이런 날 아니면 네가 언제 우리 학교에 와보겠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저희 아빠한테 저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을 걸 생각하니 피가 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젊은 남자 하나가 저희 쪽으로 걸어와 저희 아빠를 불렀어요. 오늘 축사를 맡으신 이성준 선배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수학교사 김도환입니다. 축사라는 말에 아버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놈이 무슨 축사를 해? 동창회 회장인 나도 아직 못 해본걸? 야, 이성준, 네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라.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한 거지? 그런 거지? 네 놈이 무슨 자격으로 축사를 해? 졸업도 못한 놈이. 그러자 아빠는 멋쩍게 웃으시곤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졸업식 축사 때문이야. 지난주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나야 네 말대로 졸업도 못한 처진데 무슨 축사냐고. 거절을 했는데 여기 이 수학 선생님이 몇 번이나 전화하셔선 꼭 좀 해달라고 하시지 뭐야.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왔다. 아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동창회 회비를 내도 내가 이놈보다 훨씬 더 냈는데 졸업도 못한 놈한테는 교장까지 나서서 축사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정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동창회장인 나한테는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으면서 도대체 학교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놈은 말이오. 돈이 없어서 월사금도 제대로 못 내다가 결국 학교 잘린 놈이란 말이오. 학교 측에서 보면 돈 안 내고 공짜 수업 받다가 도망친 놈이란 건데 어떻게 이런 놈한테 축사를 맡긴단 말입니까? 수학선생, 당신 입으로 말 좀 해보쇼. 내가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기분으로는 단상에 못 올라가니까 당신이 직접 해명해보라고. 아버님은 교정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그러자 수학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아버님께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그만하시죠. 오늘은 이 학교에서 3년간 수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창회 회장직까지 맡고 계신 분이 이런 추태를 보이시면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이성준 선배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도 되는 분이 아니니까요. 왜 동창회 회장도 아니고 모교 중퇴자인 이성준 선배님께 축사를 맡겼냐고 물으셨죠. 그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선배님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니까요. 수학 선생님은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저희 아빠를 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선배님,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선배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수학교사로 이곳에서 후배이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선배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수학 선생님은 저희 아빠 손을 감싸주었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모교에 기부금을 내왔다는 걸 몰랐던 저와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빠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놀란 사람은 단연 시아버지였어요. 방금 전까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던 아버님은 꼬랑지를 팍 내린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날 저희 아빠는 교단에 올라 멋진 축사를 하셨어요. 정작 당신은 돈이 없어서 졸업도 못한 학교에서 말이죠. 칙순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 학생 대표한테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선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빠 이름을 호명하셨지 뭐예요. 백발이 성한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단 앞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명예 졸업 증서를 받으셨어요. 그 모습에 엄마와 저는 물론 저희 아이들까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님도 슬쩍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졸업식이 끝나고 수학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중식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졸업식에는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면서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그간 저희 아빠가 돈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후배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셨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저와는 달리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더니 그러시는 거 있죠. 네 아빠가 결혼 전에 나한테 부탁을 했던 거야. 내 자식들 굶기지 않을 정도가 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못 배운 한 그렇게라도 풀고 싶다는데 그거 못 해주겠니?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고등학교 졸업장일지 몰라도 네 아빠한테는 평생을 두고 한이 된 증서 아니겠니? 그런데 오늘 명예 졸업장을 받았으니 그 한도 풀 수 있게 된 거지. 그렇죠, 여보? 졸업 축하해요. 아빠는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손에는 돌돌 마른 명예 졸업장을 꾹 쥔 채 말이죠. 그날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선행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 게 순리지만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목적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빠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조금씩 더 나아지시길 바라면서요. 제 자식들도 인생의 목적을 찾는 여정에 있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고 계시겠죠. 어른들께 항상 저도 한 수 배우며 살아가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